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한 배우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조니 뎁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애꾸눈이라는 별명부터 가족 내에서 겪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달래준 기타와 음악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조니 뎁의 어릴 적 별명은 애꾸눈이었어요.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했던 이유는 바로 시력 때문이었죠. 아무리 렌즈나 안경을 써도 시력이 0.5 이상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실명까지 올 수 있다는 진단까지 들었답니다. 유일한 치료법으로 제안된 게 바로 한쪽 눈을 가려서 다른 눈이 자연 치유하도록 유도하는 거였지만 안타깝게도 효과는 없었어요. 결국 왼쪽 눈은 거의 실명 판정을 받았고, 오른쪽 눈 역시 아주 근거리만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조니 뎁은 한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세상이 늘 흐릿하게만 보였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선명하게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물이 번져 보이는 불안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상황을 조롱한 건 다름 아닌 그의 친어머니였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조니 뎁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집안의 가구나 식기를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린 조니 뎁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방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죠. 반면 아버지는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큰 소리로 싸워도 크게 맞서지 않고 기름을 부어 상황을 잠시라도 진정시키려 한 거죠. 조용히 참으면 언젠가는 이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오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성향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조니 뎁이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라며 가정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남자야. 처음에는 무책임하다고 느껴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속에 담긴 아버지의 지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로 힘들었던 조니 뎁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기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기타 줄을 퉁기며 잠들기 전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가난한 집안 형편에서 기타는 사치품이나 다름없었죠. 중고 매장에서 어렵게 싸구려 기타 하나를 구했지만 정작 배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니 뎁은 직접 도둑질을 결심합니다. 근처 상점에서 기타 코드표가 담긴 책 한 권을 훔쳐 독학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지갑을 찢어가며 공들여 배워낸 코드와 멜로디 덕분에 비록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꿈속에서조차 달아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다 라고 회상하죠. 기타에 대한 집착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조니 뎁은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이 길이 내 길이다 라며 자신만만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생활은 오히려 더 고단했어요. 하루 종일 기타만 치며 지내다 보니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허함까지 더해졌거든요.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2주 만에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음악은 네가 몰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이 한마디가 조니 뎁의 삶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어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본격적인 4인조 록밴드를 결성했죠. 하지만 수입은 제로에 가까웠고 밴드만으로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었어요. 멤버들과 함께 잡지 모델, 전화 판매원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음악 활동비를 간신히 마련했답니다. 조니 뎁은 이 시기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팔던 순간들이 인생 최초로 연기를 배운 시간이라고 회상했어요.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상대에게 맞춰 연기해야만 판매가 성사되었거든요. 밴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음악에 몰두하던 20살이 조니 뎁은 뜻밖의 결혼을 선택해요. 바로 록밴드 멤버의 누나, 6살이 연상인 그녀와 사랑의 결실을 맺은 건데요. 거의 매일 밴드 활동 현장에 따라다니던 그녀와 자연스레 가까워져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안정된 수입도 성격 케미도 없었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는데 이 짧은 부부 생활이 조니 뎁에게는 오히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주었어요. 바로 전 부인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며 알게 된 사람들 덕분이었죠. 아내의 인맥으로 조니 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친구들을 통해 한 젊은 배우를 소개받아요.
그가 바로 훗날 할리우드 톱스타가 되는 니콜라스 케이지였죠. 니콜라스 역시 데뷔 초기 단계여서 이들 사이에는 금세 예술적 동지애가 싹텄습니다. 어느 날 보드게임을 즐기며 알바를 고민하던 중 니콜라스가 조언을 해줍니다. 영화 단역이라도 시도해봐. 사이드 잡치곤 수입 괜찮아. 조니 뎁은 큰 기대 없이 동네 소극장 오디션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한 번에 합격해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의 합격 이유가 연기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감독은 평범한 옆집 청년 역할을 찾고 있었는데 긴 머리에 독특한 모자를 쓰고 온 조니 뎁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튀고 긴장도 심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연기력이 출중하지는 않았던 조니 뎁. 그러던 중 감독의 10대 딸이 오디션장에 놀러와 있었다는데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조니 뎁이 무대에서 긴장한 듯 대사를 더듬을 때 감독 딸은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번쩍 눈을 뜨더랍니다. 알고 보니 오디션 전 대기실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감독 딸이 찬 귀여운 손목시계를 본 조니 뎁이 다정히 어디서 샀냐? 묻자 시계가 방수 기능이 없어서 내부에 물방울이 맺힌 사연을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조니 뎁은 곧바로 라이터를 꺼내 살살 열을 가해 시계 안의 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었어요. 그 친절함과 긴 머리에 모자를 쓴 특이한 비주얼이 10대 소녀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감독 딸은 부모에게 아빠, 그 청년 정말 멋졌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떠들썩하게 칭찬했고 이에 호기심이 생긴 감독은 캐릭터 설정을 수정해가며 조니 뎁을 전격 캐스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니 뎁의 첫 스크린 등장은 1984년작 나이트메어, 원제 A 나이트메어 온 엘름 스트리트였습니다. 이 작품은 호러 장르의 거대한 획을 그은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빨간색 초록색 줄무늬 스웨터와 갈퀴 모양 장갑을 한 프레디 크루거라는 캐릭터가 세상을 공포에 빠뜨렸죠. 조니 뎁은 여기서 주인공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 여자친구가 악몽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이름 모를 불안감과 절박함을 눈빛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깨워주지 못하고 결국 꿈속에 빨려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장면은 긴장감 넘치는 연출과 더불어 그의 처절한 마지막을 강렬히 각인시켰습니다. 데뷔작에서 갈퀴에 희생당했던 조니 뎁은 이듬해 팀 버튼 감독의 가위손으로 단번에 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무표정 속의 순수함과 외로움이 서린 에드워드라는 인조인간을 연기했는데요. 흑과 백이 교차하는 화이트 메이크업, 손 대신 가위가 달린 파격적 디자인, 그리고 150단어 남짓의 대사만으로 100분이 넘는 러닝타임을 채워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이 역에 톰 크루즈가 거론되었다가 질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조니 뎁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것. 톰 크루즈는 인조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배경까지 꼼꼼히 물으며 캐릭터 연구를 요청했지만 감독은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만 담아낼 순 없는가? 라며 조니 뎁의 직관적 매력을 택했다고 해요. 가위손은 제작비의 7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흥행 대성공을 거두었고 조니 뎁은 분장을 벗은 뒤에도 잘생긴 배우라는 반전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뒤로도 조니 뎁은 팀 버튼 감독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10에서 미친 모자 장수, 찰리와 초콜릿 공장 2005에서 초콜릿 공장 주인 등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거푸 선보입니다. 특히 미친 모자 장수 역을 위해 19세기 모자 장수들의 수은 중독 증상을 연구해 연기했다는 사실은 그의 디테일 집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일화죠. 그리고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3년 개봉한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잭 스페로우 선장 역을 맡으며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건데요. 눈화장 두건 드레드 헤어스타일 느릿느릿 능글맞은 걸음걸이 모두 조니 뎁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특히 걸음걸이는 기타리스트 키스 리처즈를, 눈화장은 배 위에 강렬한 햇빛을 가정해 제안했다고 해요. 이 시리즈는 5편까지 이어지며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무려 3차례나 차지했는데 특히 3편, 세상의 끝 이 스파이더맨, 해리포터, 아이언맨까지 제치고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한 건 전설 중 전설이죠. 잭 스페로우 역할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조니 뎁이 또 한 번 화제를 모은 건 오랜 우정 때문이었어요.
초기 데뷔를 권해준 니콜라스 케이지가 40년 가까이 쌓아온 세금 체납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조니 뎁은 무려 5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었거든요. 가난한 시절 니콜라스가 내게 기회를 안 줬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위리는 두 사람의 돈독한 우정으로 할리우드 전설 중에서도 아름다운 미담으로 회자됩니다. 조니 뎁은 2009년 영화 럼 다이어리 촬영장에서 한 배우를 처음 만납니다. 바로 앰버 허드였죠. 촬영 초반에는 서로 가벼운 동료의 정도였지만 3년 뒤인 2012년에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무려 23살이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예술적 기질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묶어주었어요. 사랑이 무르익고 결혼까지 결심한 두 사람은 2015년 화려하게 합을 맞춥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 불과 한 달 만에 앰버 허드는 언론을 통해 조니 뎁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어요. 충격이었죠. 여론은 순식간에 앰버 편으로 기울었고 조니 뎁은 주력 시리즈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하차 요구를 받으며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년 뒤인 2022년 들어 두 사람의 민사소송이 전 세계로 100시간 이상 생중계되며 재조명되었죠. 공개된 녹취록과 증언 속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앰버 허드 본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녹취록, 조니 뎁은 물리적 대응 대신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응했다는 증언,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한 네가 폭력 피해자라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라는 앰버의 조롱 섞인 발언까지. 재판이 진행될수록 대중의 여론은 서서히 조니 뎁 쪽으로 이동했어요. 결국 2022년 6월 미국 버지니아 법원은 앰버 허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1.500만 달러, 약 209억 원을 조니 뎁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야 진실을 인정받았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남아있다. 법원 판결 직후 조니 뎁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내 6년 전 무너진 명예를 되찾는 셈이죠. 반면 앰버 허드는 재판 직후 파산을 선언하며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조니 뎁은 큰 프로젝트들로 복귀를 준비합니다. 그동안의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팬들은 여전히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독창적인 캐릭터 구축 능력을 갈망해왔거든요. 차기작 오퍼들이 다시 밀려들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며 팬미팅 현장은 늘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진정한 컴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드디어 진짜 나를 다시 찾게 된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믿어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이 좋아요, 한 번이 댓글, 한 번이 구독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조니 뎁의 최신 프로젝트 비하인드 또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아직도 이런 배우가 실제로 있을까 싶으실 만큼 조니 뎁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과 폭력 속에서 기타 한 대의 위지의 꿈을 키우고 우연한 손목시계 하나로 할리우드 데뷔를 쟁취하며 독창적 캐릭터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그리고 진실의 승리를 이뤄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반전까지 저와 함께 계속 지켜봐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